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일단 거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 영화가 이제 거울 속으로라고 해서 거울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자라고 이제 했었으니까 거울의 특성을 영화에서 어떤 비주얼이든 컨셉을 이용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울이 갖고 있는 일단의 그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현실의 반영이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실제하지 않은 허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허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기호화 되기도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라던가 또 다른 어떤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모습이라고 믿는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내지는 캐릭터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비주얼에 있어서 그 거울에 비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실제 그 실물과 그다음에 거기에 비춰지는 어떤 반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영화에서 어떤 비주얼로 사용할 적에는 일종의 쌍둥이 이미지 아니면 좌우대칭의 어떤 두 개의 어떤 모습, 그것이 어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마주보고 있을 적에 어떤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간의 깊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무한대로 뻗어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보여짐으로써 영화의 컨셉뿐만 아니라 비주얼에서도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어떤 메리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모난 어떤 프레임이라고, 거울 같은 경우에도 둥근 프레임의 거울보다는 사각형 같은 프레임을 많이 썼던 이유가 사각형의 어떤 그 창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라든가 세계를 보듯이 일종의 세상으로 뚫려 있는 하나의 창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거울 뒤에 그냥 허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거기에 공간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거울이 그냥 단순히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뚫려진 창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창의 이미지로서의 거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두 개의 세상을 나눴을 적에, 그러니까 거울 속 세계와 거울 밖 세계라고 우리가 이제 컨셉을 잡았을 적에 그거를 유일하게 바라보거나 내지는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문의 개념으로서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거울 속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어떤 문, 창, 어떤 그런 어떤 컨셉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규정상 안 되지만 둘 사이엔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걸 막을 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지연이 있었던 정신병원에 걸려있던 거울이 마치 하나의 어떤 거울의 어떤 그 컨셉뿐만 아니라 마치 창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거울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라든가 나의 뭐 감춰진 욕망이라든가 내지는 그것이 과거라든가 내지는 또 다른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컨셉이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울을 통해서 어떤 우영민이 바라보는 어떤 내지는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과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지연이 갖고 있는 과거라든가 이정현이 어떤 과거라든가 내지는 우영민이 과거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울을 통해서 내지는 그 창을 통해서 어떤 그 거울 자체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주체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거는 뭐 치조실이라든가 내지는 아주 시체 안치소라든가 그런 공간을 통해서 마치 어떤 거울이라는 허상이 어떤 새로운 공간이 되기도 하고 내지는 그 뒤에 내지는 그 앞에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것이 허상이었구나, 내지는 여태까지 봤던 것이 실제로 거기 공간이 있는 거구나, 내지는 아, 내가 여기 방 안에서 봤던 거구나,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착시 효과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런 어떤 착시 효과라던가 내지는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뭐 거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이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일식집 같은 경우에도 첫 샷이 거울만 보여주는 어떤 첫 샷이 돼서 사람들이 아, 이게 거울인 줄 모르고 새로운 공간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간이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게 거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게 결국 우리가 봤던 건 허상이구나. 그러면 그 허상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봤던 것이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화의 컨셉이라는 것도 맞는 거고, 영화의 컨셉을 결국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허상일까 실상일까, 이게 정말 있었던 걸까 아니면 상상이었을까, 이런 식의 어떤 계속 그 어떤 의미의 모호함이라던가 내지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거울을 통해서 내지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가 막 계속 이제 얘기하는 비주얼과 컨셉인데,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실상일까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어쩌면 모호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이제 일종의 착시 효과로서 굉장히 사람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간을 통과하거나, 내지는 뭐 유리를 통과하거나, 내지는 뭐 모니터를 통과하거나, 이제 통과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 이동이라든가 시간 이동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녹화된 허상, 내지는 기록된 허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뭐 컨셉, 내지는 뭐 이미지, 뭐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착시 효과들을 비주얼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욕심으로 다가왔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야기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거울 속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거울 속 세계가 정말 존재할까라는 것은 일종의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화 속에서 한번 실현해보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영화 속에서 결국 거울 속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단정 짓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거울 속으로라는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게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영민의 어떤 경험하는 세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영민의 정신세계에서 존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영민이 정말 뭐 자기와 다른 또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거울 속 세계가 존재해서 거울 속의 우영민이라는 어떤 세계가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단정 짓지 않고, 결국은 내가 본 영화 자체도 결국은 다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봤던 그 영화조차도 과연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라는 것까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굉장히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거에서 일단 모티브를 제가 잡은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끝없이 펼쳐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거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두 개를 마주 봤을 적에 그 공간이 확장되면서 굉장한 깊이감이라든가 굉장히 무한대 어떤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잡을 적에, 내지는 특히 야외 로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잡을 적에 어떤 이렇게 딱 막혀 있고 단순한 어떤 그런 공간의 느낌보다도 좀 깊이감이 있는 그런 어떤 미장센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거울을 마주보고 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공간의 어떤 비현실적인 느낌이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정말 무한대로 확장된 거울 속의 어떤 공간들로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간을 찾으면 일단 그 깊이감을 좀 살려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뭐 그거를 특별히 막 과장되거나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는 않고,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뒤에서 이제 좀 받쳐주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자동차를 몰고 가더라도 어떤 뭐 무슨 고가도로 밑이라던가 터널이라던가, 내지는 잠수교 같은 어떤 다리 기둥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뭐 아파트를 찾더라도 아파트의 긴 복도라던가, 뭐 조그만 뭐 임준식의 집을 찾더라도 옆에 이렇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벽의 이미지랑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들고 들어와서, 결국 어떠한 공간이든 결국 어떤 그런 거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 실생활,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조금 응용하거나 찾아내자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감시실도 이제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지연의 방에 있어서 이지연의 방의 모든 거울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지연의 하나의 세계잖아요. 이지연이 그 과거를 통해서, 내지는 자기 이미지, 자기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보거나, 내지는 언니를 보거나, 내지는 또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그런 각각의 어떤 컨셉들을 전부 갖고 있듯이,
중앙감시실에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각의 모니터가 한 공간 내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른 공간들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매체가 되는 거고, 결국 그거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공간들을 바라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눈들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창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중앙감시실의 모든 하나 모니터들은 각각의 공간과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들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그런 컨셉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게 처음에 최미정이 타일 바닥에 쓰러졌을 적에 그 피들이 각각의 어떤 그 타일들을 이렇게 감싸면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은 결국 각각의 모니터가 갖고 있는 그 공간들의 어떤 컨셉이라던가, 이지연의 방에서 그 각각의 거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라던가, 내지는 시체한 치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그 냉장고, 사각형 프레임처럼 보이는 각각의 냉장고에 그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과거, 기억,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그 의미가 있는 매체 내지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치조실에 있어서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거울 속으로라는 어떤 영화하고 컨셉이 굉장히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조실을 만들 적에 치조실은 한쪽에서 치조를 하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공간이 있는데, 그 바라보는 공간은 이쪽 치조하는 공간에서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사이를 하나의 어떤 창이 이제 딱 그 일정의 사람의 눈 내지는 그 모니터 내지는 그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 구멍이 있는 거고, 그거를 한쪽에서는 바라볼 수 있고 한쪽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공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공간을 똑같이 만들자, 두 개의 공간을 마치 딱 접었다 폈듯이 일종의 데칼코마니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만들자는 어떤 컨셉을 잡았고, 그래서 양쪽에 테이블, 의자, 뭐 무슨 자판기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이 배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쪽에서 치조를 할 적에는, 한쪽이 이제 거울이니까, 이쪽에는 거울이니까 저쪽에 공간이 똑같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공간, 그 거울을 통해서 보는 공간은 사실 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비춰진 공간이니까 그건 이제 허상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허상이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뒤에 공간이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세트처럼 사실 똑같이 공간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실을 바라볼 적에는, 아, 저기 비치는구나. 저 비치는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 공간이고 그냥 그야말로 허상이다라는 그런 컨셉을 줬는데, 공간이, 씬이 이제 딱 바뀌어서 딱 보니까 공간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카메라 위치도 똑같다는 거죠. 카메라 위치도 똑같은데 이제는 이쪽에 유리가 된 거예요. 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똑같이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전샷이랑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는 실제하는 공간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이게 지금 그러면 허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또 실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지연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컨셉을 줬듯이, 이지연은 자기 거울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보고 자기 언니라고 믿잖아요. 그죠? 언니가 거울 속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지연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러면 치조실에서 봤을 적에는, 아, 저기 이지연이 보이는구나, 저게 이지연이라고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왔을 적에는 그 공간에는 이지연이 있어요. 그죠? 보이니까. 근데 이쪽에는 이지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지금 혼자 남아있는 이지연은, 그럼 거울 속에 이지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지연이, 치조실에 있는 이지연이긴 하지만, 이쪽 공간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마치 거울 속에 혼자 남겨진 이정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쌍둥이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끝도 없이 이제 막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셉들을 우리가 치조실을 통해서, 그리고 카메라가 어떤, 그러니까 세트의 어떤 방법과 카메라의 어떤 방법들이라는 것들이 결국 그런 컨셉을 의문시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백화점은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사실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컨셉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 흥미롭게 이렇게 봐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걸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짓고 굉장히 수직선을 강조하고 겉에 어떤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일종의 권위를 상징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게 남성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셉을 갖고 있는데 백화점의 공간은 아주 다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이제 근래에 와서 그 역사가 굉장히 긴데 근래에 와서 새로운 형식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하나도 권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권위적이지 않고 또 굉장히 여성들의 공간일 수밖에 없고 그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가장 멋이 없는 공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별천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부의 공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 자신의 욕망, 자신의 판타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그걸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명, 그 다음에 어떤 동선, 그 다음에 거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만약 그렇다면 거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건데 아, 내 모습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자기의 모습을 그 반영물에서 투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거기 그 얘기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백화점에 옷을 입어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게 뭐 멋있구나, 잘 사는구나,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구나, 나의 모습은 이거구나 어떤 상상과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울이 갖고 있는 어떤 컨셉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이미 거울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시선, 그 욕구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거나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속으로라는 어떤 영화에서는 백화점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은 굉장히 그 남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라든 그런 부분 쪽에서 그 백화점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 영화에 있어서 어떤 그 남성적인 사회에서 결국 이렇게 적응을 못한 우영민의 캐릭터 그 우영민의 캐릭터 결국 어떤 여성성을 갖고 있는 어떤 백화점의 공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거기서 해결하는 부분들 그것들에 어떤 컨셉이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 캐릭터랑 굉장히 맞물려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한번 이용해 보자라는 어떤 그게 있었던 거죠. 아무나 생사람 잡지는 마세요. 뭐? 이 자식이 어디서 술 처먹고 와서 헛소리야? 내가 너 안 잡아놓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파트너가 인질을 잡혔는데 총질이 나는 새끼가. 내 파트너였어. 내 친구였어. 병실 새끼. 새끼. 그래, 한번 해봐라. 너 술 마셨다 이거지? 씨발, 총 좀 쏜다고 동료 앞에 두고 총질을 해? 이제 외삼촌 백으로 뭐? 보안실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씨발 사는 게 장난이야? 책임감도 없고 사명감 없는 새끼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책임감, 사명감. 그래 너 나한테 말 잘했다. 너 경리할 때 나한테 했던 말 잊었냐? 일단 제가 때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절제된 방법들을 저희가 좀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에 있어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거나 어떤 그런 텍스트를 그냥 끄집어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그렇게 말로 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서투르거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서브 텍스트라든 어떤 그런 느낌들을 영화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캐릭터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영명 캐릭터는 그런 컨셉에 맞게 결국 그렇게 남성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를 저희가 일단 설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어떤 캐릭터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해보자 했지만 그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편의 쪽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갈등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는 마치 거울 안이 있고 거울 밖이 있고 그 가운데 마치 거울에 그 라인에 서서 내가 이쪽에 속하는 거냐 저쪽에 속하느냐, 내가 이쪽을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영민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우영민이 결국 요구했던 거는, 내지는 그게 어떤 사회가 요구했던 거는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캐릭터, 내지는 그 남성성의 어떤 사회에서 그야말로 살아남아야 되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경찰이라는 어떤 가장 특화된 어떤 그런 형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또 상징을 갖고 있는 좀 권총이라는 어떤 총, 권력의 어떤 그런 힘인데 그걸 가지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을 잘 쏜다, 뭐 사격대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와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바꿔보고자 했지만 그게 결국 거울에 쌌다는 어떤 상징성이 결국 그 자기가 갖고 있던 허상, 그 환상을 쌌던 거고, 그것을 결국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서 요구했던 내지는 자기가 환상을 꼽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나는 과연 뭘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 권력이라는 어떤 뭐 권총이든 권총, 이제 거울을 통한 어떤 허상이든 뭐 꿈이든 간에 결국 거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에 거울 안과 밖, 내지는 자신의 어떤 겉과 속, 내지는 어떤 사회와 개인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캐릭터일 수밖에 없었고,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그냥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기의 캐릭터라고 봐요. 최상기의 캐릭터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캐릭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것이 바로 우영민이 아닐까. 그럼 우영민의 어떤 방법, 그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내지는 이렇게 마음먹은 것들을 그냥 표현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뭔가 그것들을 표출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양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캐릭터들을 전부 이렇게 짜기 시작했을 적에 캐릭터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거울에 대한 컨셉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의 어떤 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울에 대한 컨셉을 이용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양사 같은 경우도 결국 하연수라는 어떤 캐릭터하고 우영민이라는 캐릭터하고 두 사람이 뭐 과거의 친구였고 지금은 수사에 있어서 사건에 있어서 되게 적대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그 얘기를 서로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결국은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지는 그 스스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추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거울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적에 하얀수라는 캐릭터도 단순히 어떤 그 경찰 사회 내지는 어떤 그 남성성의 사회에서 살아남은 인간이라고 이제 본다면 그거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 거다. 모든 사람은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거기에 뭐 물들이거나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하연수라는 캐릭터는 이제 우영미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너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 하연수도 스스로 그걸 알고 있지만 하연수 우영민과 다르게 그것을 이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방법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켜왔던 것들, 그게 옳지 않다 내지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그거는 타협하지 않은 우영민을 보면서 하연수가 갖게 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갈등이 결국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영민을 인정하게 되는. 난 귀신 따위 믿지 않아. 최상기 증거는 증거도 필요하잖아.
너도 알고 있지? 너도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난 몰라.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김수경, 나 좀 따라와. 이지연의 캐릭터와 이정현의 캐릭터는 굉장히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이긴 하지만 언니 동생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보살피고 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보호하에 있던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컨셉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사회생활을 했던 반면에 동생은 오히려 그런 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두 가지 어떤 컨셉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캐릭터가 결국은 하나가 제거됨으로써 결국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혼자 있는 어떤 그 이지연이라는 동생의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극복해야 할 수밖에 없거나 극복해야 되거나 내지는 그거를 거기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뭔가 자기 그 살아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동생이 어떻게 언니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감춰져 있는 비밀과 자기의 어떤 인생까지도 다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출발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지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자신의 이미지를 언니에 혼동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화 촬영을 많이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컨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지연이라고 하는 어떤 실상과 허상, 그 거울 속과 거울 밖, 언니와 동생 그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게 좀 사실은 이지연의 어떤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정지된 어떤 느낌으로서 어떤 이미지로는 느낌이 너무 커서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건의 어떤 핵심, 그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결국 언니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결국은 자기 이미지를 깨고 그 뒤에 있는 자기 언니의 시체를 찾는 거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계속적으로 자기의 허상을 자기라고 믿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 내지는 언니라고 믿는 어떤 그런 의미, 이지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깨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스스로 깨물어서 그러한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캐릭터의 정의를 좀 내렸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이제 끝으로 가면 결국은 이지연이 누구였을까, 이정현은 또 누구였을까, 과연 두 사람은 정말 쌍둥이였을까, 내지는 정말 언니가 뭐 존재한 걸까, 혹시 둘 중에 누가 언니일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일단 그게 이제 우영민의 꿈신이었고요. 이제 그건 과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등장 인물들, 보여주는 인물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치 이렇게 스틸에 찍혀진 것처럼 이렇게 딱 정적인 느낌을 가져가 했었어요. 대신에 우영민의 심정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순간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이미진이 아니냐, 이제 내가 쏠까 말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움은 결국 거울에 있었어야 어떤 좌우의 헷갈림과 마찬가지가 들어서 결국 나이트클럽을 좌우로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심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제 거울에 있었어야 어떤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우영은 계속 오른쪽 왼쪽에 대한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트클럽 처음 시즌 꿈 장면에서 사용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찍을까는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게 결국은 저희 이제 그런 이미지를 봤어요, 어디서. 예. 그게 그 광고에서 봤었는데, 그 광고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느낌과 공간이 굉장히 3차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거기
있는 인물이라던가 내지는 그 공간의 이미지 자체는 되게 2차원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우리 나이트 클럽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꿈신에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저희가 카메라를 달리해서 좌우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그걸 촬영을 이제 천천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스캔을 받아서 CG 작업에서 이제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제 그 렌즈를 바꾸면서 그 속도를 이제 조금 비현실적으로 그 속도 조절을 많이 해서 느낌을 조금 다르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시체한 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이제 유리라고 설정을 했던 거고 그 유리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CG로 이제 유리의 어떤 잔상의 이미지만 저희가 살짝 넣었던 거고 나중에 우리가 처음에 봤더니 아 여기 시체한 치소 그 갑자기 카메라가 쭉 빠지면 갑자기 거기가 프레이밍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창을 통해서 봤던 거니까 아 우리가 보고 있었던 시선 그 공간은 방 안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무실 안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밖을 바라본 거였구나 그것이 한 번에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다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공간만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과거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과거로 들어가는 거는 갑자기 그 유리를 이제 그야말로 통과하면서 이제 시간을 이제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보면서 하나의 컷이 그러니까 한 개의 컷이 끊어지지 않고 두 개의 공간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과거까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그런 컨셉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리의 어떤 잔상 이미지를 CG로 넣고 이제 사무실 공간을 좌우 대칭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마치 낮과 밤의 어떤 그런 느낌처럼 약간 시간적인 어떤 느낌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로 들어가면서 마치 공간 이동과 시간 이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줬고 거기서 이제 한 번에 갔을 적에 거울에 비친 거울 속 세계까지도 이제 그 시체한치에 있는 의사의 어떤 그 의식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 그 한 컷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참 재미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거울 속으로 영화를 찍고 거울이라는 영화, 거울이라는 어떤 그 소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촬영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울에 관심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거울이라는 게 정면을 찍으면 카메라가 비치는 거니까 결국 보고 있는 자가 물론 이제 우리는 시선이 결국 그 스크린을 투영해서 그러니까 마치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는 거지만 거울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카메라가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거울 속에서 컨셉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정면을 찍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거울에 카메라가 비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내지는 뭐 더블 세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정면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거를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도하지 않은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뭐 이중 세트라던가 약간 비스듬하게 찍으면서 착시 효과를 가지고 온다던가 이제 거울을 몇 개 이용을 해서 뭐 다른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정면을 찍자고 카메라 다 보이고 여기 스태프들 감독까지도 다 보이고 다 찍은 다음에 그거 다 없애자. 없애면 그러면 정말 그걸 딱 봤을 적에는 분명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럼 거울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저 카메라의 시선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결국 탈의실에서 한번 해보자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지워낸 거죠. 공간을 뒤에 다 보이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분명히 시선은 있는 건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 당시의 어떤 시선은 사라진 거니까 굉장히 영화적인 느낌도 있었던 거고 마치 그건 이제 3D 애니메이션도 가능했던 부분 3D 애니메이션은 카메라가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치 실제 공간에서 그걸 하듯이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 에필로그라고 하는 부분 다 끝났고 다 정리가 됐는데 결국 이제 거울 속 세계에 있는 우영민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영민의 의식이던 실제로 이제 거울 속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사건이 다 끝난 우영민이 거울 밖에 우영민이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카메라가 한 번도 그걸 바라보기만 했었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이제 그 공간을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장면을 다
거울박 세계라고 설정하고 다 찍은 다음에 그걸 다 이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선은 거울박 시선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선으로 찍어야 되고 그걸 다 뒤집어야 우리가 이제 거울 속의 시선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다 좌우대칭으로 뒤집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여긴 바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잘못해서 이게 거울 속 세계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좌우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는 다 그걸 그냥 의식 못하게 하고 거울박이라고 생각하고 다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통째로 병원씬부터 마지막 라스트 씬까지 모든 컷들을 다 뒤집어서 편집을 딱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공간 자체가 어떤 시선 자체가 거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거울 밖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결국 이제 뒤집게 되거나 내지는 뭐였을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까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게 굉장히 크게 충격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